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 3일이죠.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률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규제 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실제로 부동산 업계는 이 방안 발표 첫날부터 이 규제가 풀린 지역의 거래 문의가 늘어났고요. 또 분위기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예. MBNTV에 처음 인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심도 반갑습니다. 있는 분석과 또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 조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팀장님, 이제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요. 부동산 하락세도 여전히 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요즘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다 할 정도로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3, 4, 5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뭐 주식 아니면 부동산 얘기일 텐데요. 네. 저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요즘에.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 일단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가라앉았는지 한번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KB 부동산 시세를 통해서 2021년과 2022년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니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22년에 3.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에는 무려 18.38%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대단한 반전이고요. 2021년 14.56% 상승했던 서울은 2022년에는 3.19%가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하락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31.61%로 전국의 주요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지만 2022년에는 6.54% 하락하면서 서울, 경기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방에서는 2022년 11.46% 하락한 세종시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022년 3.43%나 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서울도 2022년에만 3.19% 하락했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네. 좀 눈에 띄었던 점이 이제 수도권에서 인천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었는데요. 네. 2021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인천이 작년 한 해만 6.54%나 떨어지는 모습,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이 이 정도면요, 거래 시장 분위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부동산 통계를 통해서 최근 2년간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8,275건으로 9월 18,028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761건이 거래돼서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거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거래 시장도 크게 위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의 거래량이 최근 2년 사이 가장 적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만큼 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된 점이 확인이 됐다, 이런 모습까지 조금 좀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크게 위축된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흔히 이제 부동산 하면 이제 심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부동산은 수요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결국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리 위축시킨 요인이 뭐냐? 몇 가지 꼽게 되면 크게 금리하고 정부 정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하자면은 국외 경기 영향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리를 보게 되면 2020년 3월에서 2021년 11월까지 1%대가 될 때까지 약 18개월 동안 0%대 금리가 이어졌었습니다. 통상 기준금리가 낮을 때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돈이 유입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언급을 했을 때 2021년 변동률이 매우 높았던 것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0%대였던 기준금리가 2021년에는 11월에는 무려 1%대로 올라선 다음에요. 2022년에는 7차례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네. 특히 기준금리가 0.5% 끌어올리는 것을 뜻하는 그 빅스텝이 7월과 10월에 두 번이나 있었을 만큼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자, 결국 2022년 1월 1.25%였던 기준금리가 2배 이상 올라서 3.25% 기록하게 됐고요. 자, 근래 1년 사이에 7차례 금리가 인상된 적이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금융비용에 대한 가중이 가중됐고 시중 대출금리 등에서 기준이 되는 이제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네. 주담대라든지 전세대출이라든지 각종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정부 정책에 또한 있는데요. 네네. 자, 이전 정부에서 워낙 이제 다양한 부동산 규제들을 쏟아내면서 수요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급, 뭐 금융, 세금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들이 쏟아졌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었습니다. 자, 이들 규제들이 결국에는 지금 정부 들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다양한 규제들이 쏟아져 나왔었지만 결국엔 실질적인 효과는 차기 정부였던 MB 정부 때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네. 그래서 금융위기와 맞물리적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MB 정부 시절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뭐 국외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미국의 뭐 계속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도 또 불안정한 국외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네.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여러 나라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 또한 이제 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침체 위기에 이제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요인을 좀 꼽아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심리 위축, 좀 투자 심리 위축 현상은 바로 크게 금리와 정부 정책으로 좀 꼽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금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여기에 부동산 시장도 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부 정책도 한 가지의 요인인데요. 워낙 다양한 부동산 규제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급과 금융 또 세금 등이 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사태가 조금 나타난 것 같고요. 또 끝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또 미국 금리 인상 등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도 요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침체 요인 중 두 번째로 정부 정책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정부 정책 하면 벌써 이제 한숨 쉬실 분도 계실 텐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세금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거래세인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등은 물론이고 뭐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보유세인 이제 종합부동산세 역시 세부담을 높였습니다. 자, 집을 구입하려는데 취득세 부담이 되고 또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물론 이 1가구 1주택인 부분은 이제 뭐 부담은 없습니다만은 2주택 이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고요. 집값이 오르면서 1주택자도 사실 보유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2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종부세가 뭐 수천만 원씩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자,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꼽을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아파트 등의 그 주택을 구입할 때는 100% 자기 자본으로 매입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쵸. 근데 대부분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더욱더 받기도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DSR, 즉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직격 장신됐는데요. DSR은 이제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DSR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부채도 그동안에 부채도 잡히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다 부채로 잡히면서 이게 이제 대출을 한도를 제한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주택을 구입을 하려다 보는데 자금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집값은 올랐는데 또 대출 한도가 줄다 보니까 집은 더 매입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뭐 들어봤을 텐데 투기과열지구라든지 뭐 네.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곳들이 이제 규제 지역인데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더욱더 엄격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 지역 상당수가 이제 해제가 됐고 네. 다소 이제 숨통을 텄는데 이제 규제 지역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당 지역들과 뭐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한숨만 더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정부 정책이 세금과 대출 규제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또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일단 수요자들은 이제 지난해 뭐 대선 직후부터 좀 대선 공약을 통해서 다양하게 언급됐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뭐 완화해 주길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수개월 동안은 지금 기대에 좀 못 미쳤었죠. 네. 하지만 이제 최근 2, 3개월 사이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이제 규제들을 완화해 나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이죠. 2023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하고 뭐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규제 지역도 해제하고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규제 등도 개선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를 더 구체하게 한다고 해서 지난 3일이죠. 네. 규제 지역 해제, 뭐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뭐 중도금 대출, 뭐 chan극제도 합리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좀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은 이제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동안 수요자들이 이제 문제를 지적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담 부분은 상당히 좀 걷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 1년 사이에 급등했던 금리가 여전히 좀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 대비해서 수억 원씩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2, 3년 전 시세로 지금 회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당장 이거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고 그 매수대가 이렇게 바로 이제 급반전하거나 이러기는 다 쉽지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풀더라도 금융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지금은 여전히 지금 집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시장이 급변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하락폭은 점점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전통적인 이제 지금은 비수기죠. 겨울이라서 이제 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요. 네. 자, 긍정적인 것은 정부가 발빠르게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려하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는 방법들 중에 입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의 어떤 여야의 어떤 구도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합의가 돼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입법 절차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 거고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시장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여러 규제들을 좀 완화하려고 좀 시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좀 과도하게 좀 부동산 규제가 좀 올라와 있던 걸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여기에 더 구체화해서 지난 3일에는 정부 관련 이 규제 완화 발표를 또 함에 따라서 여러 이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 규제 풀더라도 아직은 부동산 시장 좀 쉽지만은 않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방향성을 잡아야 할까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은 정말 수년 만에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거든요. 네. 때문에 그 대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은 굳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현금 등 자기 자본 비중이 큰 수요자들이라면 네. 시중 급매물을 구입하시는 것은 아주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2년 전에 비해서 꽤 낮은 가격에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매도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으로는 이제 급매물 중심으로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겠고요. 네. 이후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급매물들을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자재값 인상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때문에 분양가는 사실상 앞으로 더 떨어지긴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분양을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내년에 분양 받으시는 것보다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출 의존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 내 집 마련은 굳이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현금 등 자기 자본 좀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 시중 급매물을 구입하시는 것에 조금 투자처를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상당 부분을 대출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신 영끌족들,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돌파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실 최소 1년 이상씩은 1년 이상은 더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 이 위기는 좀 버틸 수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 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좀 그 한정돼 있고 제한돼 있는 상태여서 그렇죠. 사실 1, 2년 사이 가격이 거의 정말 최고점일 때 구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필요하다면은 빨리 정리하시는 편이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또 올해 또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금융 비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금리 대출 상품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품이 갱신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올라서 금융비용이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하실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시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영끌족들, 소위 이제 대출에 좀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 현재 근데 구매를 하신 분들 한해서는 빨리 이 구매하셨던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좀 정리하시는 게 최우선책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지만 1년 정도 끌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계속 조금 유지를 하시라는 점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올해 유망한 부동산도 있기 마련일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현재는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특히 이제 그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상품들은 수익률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흔히 말하는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이제 구조인데요. 네. 현 경기 상황이 뭐 기업이든 자영업자 등 소득이 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사실 이분들한테 무조건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또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 착시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최대한 저가 매물을 역시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입주 예정인 곳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곳 같은 경우는 뭐 분양가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분양가 이하의 매물도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즉 그런 것도 급매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네.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공급 확대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라는 점.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는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뭐 여의도, 목동, 뭐 강남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비롯해서 흑석이나 장미, 뭐 신림 쪽 일대 뉴타운 재개발 구역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수익형 부동산, 즉 상가나 오피스텔보다는 이제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로 좀 눈을 돌려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입주 예정인 곳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또한 서울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비롯해서 이 뉴타운 재개발 지역들이 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건 장기 투자로
적어도 5년 정도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궁금하실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예, 최근 이제 시장이 하락과 침체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전에 시행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이제 정부가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월 3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건설 교통 분야의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이제 주택 시장 안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재 서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세종시 등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들 가운데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투기 지역으로만 남겨두고 나머지 지역들을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매 제한도 지역별로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제 최대 10년까지였었는데 요게 3년으로 이제 축소가 됐고요.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재는 최대 4년까지였는데 이제는 최대 1년까지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6개월, 나머지 기타 중소도시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완전히 좀 폐지가 됩니다. 또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의무가 있었는데 네네. 이것도 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허브의 중도금 대출 보증도 분양가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중도금 대출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결정이 됐었는데 네네. 이 분양가 기준이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다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됐고, 네. 그리고 특별공급 배정의 기준이 되는 이제 분양가 기준도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특별공급은 예를 들어서 다자녀 주택이라든지 신혼 그쵸. 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게 이제 특별공급인데요. 네. 그동안에는 이게 분양가에 따라서 어떤 평수는 있고 어떤 평수는 없고 이게 결정이 됐었는데 이거 역시 좀 폐지가 돼서 모든 주택형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고, 그리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는, 그러니까 현재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신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는 곳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기준도 의무도 폐지가 되면서 전반적인 것들이 또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을 하시는 분들, 그동안 이제 청약이 일부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일부 나오는 물량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무조건 무주택자들 분들만 또 청약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집이 있으신 분들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하락하고 좀 침체 이 성향이 좀 이어지면서 이전에 시행됐던 과도한 규제를 정부가 해제한다라고 나선 내용인데요. 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투기 지역으로 남겨두고 이제 나머지 지역에 규제 완화를 좀 도입한 겁니다. 자, 여기에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됐고요. 또한 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특별 공급 배정 기준이 되는 분양가 기준도 폐지가 돼서 이 모든 평수가 좀 나올 수 있게 돼서 선택의 폭도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추가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이후에 이 거래 문의도 좀 생겼다고 좀 들리기도 하는데 이 업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양 현장들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죠.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던 둔촌주공이라든지 장위동에 있던 분양사업장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1월 달에 분양 계약을 앞두고 많이들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업주도 그렇고 계약 특히 이제 당첨자분들도 계약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 당첨되셨는데도 그걸 포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소급 적용이 돼요. 말하자면 이번에 이게 규제가 바뀌게 되면은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됐던 평수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역시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현장들의 확인해 보게 되면은 전화 문의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계약률로 잘 연결될 것이다라고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신규 분양을 앞두고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이런 현장들도 최근에 전화 문의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런 주변에 분양 현장이 아닌 실제 거래 상황에 있는 그런 부동산들도
그 대책이 발표난 다음부터 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 업계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대책은 좀 실용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분양 시장에 있어서 특히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선호 인기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 규제 지역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이 지역의 실수요자분들이 세금, 대출, 청약 등 각종 규제에서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고요. 네. 그리고 뭐 때문에 특히 이제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마도 증가했던 미분양 주택 수도 앞으로 조금씩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신규 분양을 좀 주저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좀 청약통장을 다시 꺼내드는 그렇죠. 이러한 것들도 현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팀장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요.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금리 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이제 매매보다는 전세 등으로 좀 관심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방법은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보시나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매치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네. 앞서 제가 급매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급매물을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전세도 물론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매냐 전세냐 역시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네. 전세도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월세 거래가 많이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월세가 늘은 것도 실제로 전세를 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전세 대출조차도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금리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선책으로 월세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본들이 좀 적다라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물론 맞습니다. 전세에 맞춰가는 게 되는데 네. 다행인 것은 뭐냐면 최근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1년하고 너무 차이가 있게 전세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부담이 좀 덜어지는 가운데 있고 네. 임대인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좀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 매매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좋습니다. 지금 떨어졌을 때 전세 들어가시고 그리고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셔서 2년에서 또 갱신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해서 거주하시는 방법도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금리가 추가 인상돼서 급매물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타이밍을 잘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또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당장 매매가 좀 힘드신 분들은 전세로 조금 눈을 돌려보시는 걸 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전세 대출 금리 또한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 자체가 현재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투자에 용이하실 것 같고요. 이 전세로 돌리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조금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또 전세 관련된 사기도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 현재 피해를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뉴스로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사실 운도 따라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설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아요. 설마 내가 들어가는 집이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네네네. 하더라도 내가 전세 계약을 해놓고 뭔가 집주인이 불안하다. 뭐 물론 등기부등기 부분 뭐 깨끗해요 사실. 네. 계약 당시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의심 난다고 해서 그것도 매일 또 떼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처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계약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을 일단은 또 선택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업을 했는지 그 해당 부동산이 네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영업을 했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집주인들이라나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믿을 수 있는 부동산도 그 선택하시는 것도 일단 좋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매물들이 덩덕대는 게 보면은 그 매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앱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저 순수하게 얼마나 딱 저렴하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너무 저렴하게 나온 물건은 일단은 피하셔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어떤 간격 자체가 너무나 그 좁다 이런 네네. 경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도 일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칫하다가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차이가 너무 그 간격이 좁은 것들은 일단 피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네. 경우 특히 이제 전세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전세값을 굉장히 높게 올려가지고 거의 매매가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전세를 비싸게 받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네네. 너무 신축인 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신축인 빌라는 피하시고 그건 뭐 1, 2년 이상 좀 된 것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저렴하게 전세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 올해 부동산 시장 하락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분석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당분간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금리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때문에 네네.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아니면 사실 관망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저금리가 꽤 오래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급등한 금리는 사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 2년 사이에 또 너무 이제 고점에서 매입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좀 많으셨고 20, 30대가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갈아타기가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뭐 어떤 부분들 주의하시는 게 보면 좋겠냐면 정부의 또 금융상품과 관련된 부분들도 동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 적용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금리가 좀 낮은 상태로 해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들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금융상품도 꾸준하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혼란스러운 상태가 올해도 사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당장에 큰 시장의 반등이 있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공급이 많았던 곳들 중심으로 해서 또 하락도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락폭은 좀 둔화되는 형태, 그러니까 바닥은 좀 다져지면서 매수자들은 금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응하고 좀 관망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하락폭은 좀 둔화되는 형태,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올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걸 뭐 약보합 정도로 표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